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모든 학문에 있어서 중요하죠. 세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떠한 발전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의 조세가 생겨난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류가 원시인일 때는 이 사냥을 해서 그날그날 먹고 살았죠. 아니면 열매라든지 과일을 따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른바 수렵, 채집 이런 걸로 살았는데요.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족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농업,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 기르게 되죠. 여러분들 그 가축이 상당히 이제 인류 역사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총균쇠라고 있습니다. 총균쇠.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다. 총,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쇠입니다. 쇠. 무기, 철기. 이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인류가 가축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세균에 적응을 하게 되죠. 뭐 최근에 나온 코로나도 사실은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균이 어, 인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이제 유럽 지방은 상당히 더러웠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더러워서 이 세균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게 이제 면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식민지를 찾아서 유럽 사람들이 남미를 정벌을 할 때, 그때 남미는 사실은 아주 전혀 때묻지 않은 그런 장소였죠. 세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인들이 상륙을 하니까 금방 세균이 퍼져서 뭐 총 한 번 안 쓰고도 사람들이 몰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좀 다른 쪽으로 말이 빠져나간대요. 어쨌든 이 최초의 세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런 집단 생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이 곡식이라든지 가축을 뺏으려고. 그럼 그거에 이제 전쟁을 하겠죠. 전쟁을 하니까 어, 물론 이제 뭐 이런 농사 짓다가 또 전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건장한 젊은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러면 되겠다. 그게 일종의 이제 분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생산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일부를 세금으로 공통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세금의 가장 효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해서 이 공동 비용을 마련한 것, 그게 세금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을 영어로 텍스라고 하죠. 텍스. 이 텍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보면 여기 이제 이집트 벽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나일강에서 이제 발원을 하게 되죠. 기원전 3200년에 발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됐는데 이 라틴어 중에
택소라고 있다고 합니다. TAXO. 요게 이제 오늘날 텍스로 발전을 했는데, 이 택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측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를 보면 여기 벽화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뭐 노동도 하고, 여기 보면 뭐 창을 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이건 결국에는 자기가 이런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남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예측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가 생겼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로제타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돌입니다, 돌. 이게 높이가 1.2m, 너비가 75cm, 여기 두께가 한 28cm 정도 됩니다. 이게 로제타석이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 발원을 하면서 문자를 발명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96년에 로제타석에 이렇게 문자를 이제 새겨놨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5세, 이 사람들의 이 국왕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집트에 대한 그의 사랑, 그 국왕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여한 혜택들을 이제 열거를 해놓게 됩니다. 이 로제타석은 언제 발견했냐면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하면서 거기 포병사관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이제 한 60km 떨어진 나일강 하구에 이 로제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로제타 마을에 이 포격 진지를 구축하던 중에 이런 글자가 쓰인 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옮겨갔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영국군한테 또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로제타석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여기 뭐 학자들이 이제 다 번역을 한 거죠. 연구를 해서. 그 빨간색으로 써진 것을 보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의 반을 이집트 국왕이 감면해 줬다. 그 다음에 세금들의 또 반을 폐지를 했다. 또 신전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을 감면을 해줬다. 아마포에 대한 세금을 감면을 해줬다. 곡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국왕이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지만 그만큼 또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이런 기원전 196년에도 이렇게 세금을 매겼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로제타석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세 봉건사회 중에서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고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이 왕국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그 7왕국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주들이 있죠. 북쪽 윈트펠이라고 그러죠. 그죠? 윈트펠의 왕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제도는 사실은 국왕하고 영주의 주종제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국왕은 토지를 영주한테 주고,
그 다음에 영주는 그 토지를 받은 대가로 군사적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봉건제도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제일 하층민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위에 기사들입니다. 그 위에 제후, 뭐 기사하고 제후하고 영주라 그렇게 부르면 되죠. 그다음 그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봉투에 대한 토지에 대한 대가로 군사적인 봉사도 하고 세금을 냅니다. 주로 이제 봉건영주는 이 국왕의 생일 아니면 뭐 결혼 이때 축의금을 내든지 아니면 국왕이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보석금입니다.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이 영주들이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런 전쟁 비용이라든지 이런 국왕을 위해서 쓰는 돈, 요게 세금이다. 자, 다음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1215년인데 여기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영국의 존 왕입니다. 존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죠?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이 존 왕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왕이었죠. 형인 리처드가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계속 이제 호시탐탐 자리를 누렸고, 결국 이제 아들이 없던 리차드 1세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존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존 왕이 기사들한테 기사들이죠, 그죠? 기사들한테 방패세라고 그 방패 하나당 세금을 이제 이렇게 매겼습니다. 방패세를 물렸다가 귀족들이 이제 반감을 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력 다툼에서 귀족들한테 지고 앞으로는 귀족의 동의를 받아 세금을 거두겠다. 그런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고 이게 근대 헌법의 효시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징세권을 지닌 왕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왕으로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권한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그나 카르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를 계기로 법의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조세 법률주의인데 그 조세 법률주의의 토대가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의 이제 거위털 뽑기라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제 콜베르,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요. 루이 14세 그 프랑스의 유명한 국왕이 있죠. 루이 14세 때 재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루이 14세는 사실 그 베르사유 궁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도 엄청나게 지니고 절대군주였죠. 그 당시에 이제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세금 걷는 최고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깃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거위 깃털을 뽑고 있죠. 거위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살은 상태에서 깃털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좋다.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루이 14세는 이 왕권 신수설이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그 논리하에서 왕의 권한을 엄청 강화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빈곤에 시달렸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뭐 이삭줍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삭이라도 주어서 연명을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세금 관련한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차는 티죠, 티. 녹차 같은 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인디언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인디언이 아니고 미국인이 이제 인디언 분장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영국 의회가 동인도 회사,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한테 차 독점 공급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옛날에는 이 독점권을 주기 전에는 세금 없이 그냥 차 수입업자들이 차를 수입해서 미국인들한테 이제 공급을 했죠. 그런데 이 차에 세금을 물리자 이 차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국민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식민지였지만 자신들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의회, 그 영국 의회죠. 영국 의회에 자신의 대표는 없으면서 거기서 세금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매겼다. 그래서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세금은 감면시켜 줬지만 이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영국의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격분을 해서 여기 보스턴 항구입니다.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 배 3척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차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773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대요. 3년 뒤에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보스턴 차 사건, 이런 세금으로 인해서 독립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 이 사건은,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지만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의회에서 결정한 세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것도 이제 세금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조세 법률주의하고 비슷합니다. 대표가 없이 결정한 세금은 낼 수 없다. 그런 원칙입니다. 자, 이제 동양의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고조선인데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죠, 그죠? 기원전 BC 2333년에 건국했으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건국이 됐습니다. 이 고조선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캐치프레이드에 이제 설립된 국가고요. 고조선이 세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1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11조라고 있죠.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거. 근데 이제 고조선에선 세금이 21조입니다. 20분의 1을 내는 거죠. 5%입니다. 5%. 그러니까 주변 나라보다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그만큼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 그만큼 이제 잘 살았다는 거겠죠, 그죠? 국가 자체가. 그게 이제 고조선의 21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전제라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토지제도고 중국의 주나라 때 실시된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정자는 우물정자죠, 그죠? 우물정, 밭전입니다. 그게 왜 정전제냐? 여러분들 우물정자 알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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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 우물정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전, 개인들이 갖는 밭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면적으로 따지면 3,000평 정도 됩니다. 이 3,000평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죠? 그러니까 24,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전이라고 해서 요거는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도 이제 3,000평이지만 중간에 이제 우물이라든지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한 2,4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400평에서 나는 곡물은 전부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요 사전에 있는 24,000평에 있는 곡식들은 각자가 이제 경작해서 가져갑니다. 그 결국에는 24,000분의 2,400 하면 10분의 1, 11조가 세금으로 내는 게 되죠. 아까 그 고조선에 비해서는 2배나 많은 세금이죠. 그죠? 그 결국 정전제는 뭐냐면 이 공동의 세금으로 내는 요 공동의 경작을 각자 경작하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경작해서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의 조용조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된 조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는 뭐냐면 토지에서 결국 쌀이 나잖아요. 그죠? 토지에 부과해서 곡물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 용입니다. 용은 뭐냐면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 이런 뭐 성곽을 쌓는다든지 경비를 선다든지 이런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각 집에다가 부과를 하는데 주로 그 지방의 토산품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용조입니다. 이 제도는 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죠. 그 삼국시대부터 도입이 돼서 한 1000년 정도 오랫동안 조용조 제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실시한 공법이라는 조세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면서 답펌 손실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리들이 직접 그 논밭에 나가서 곡식 수확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뭐 농사가 잘 되었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흉년이 들었으면 적게 걷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그 조세 제도죠, 그죠? 그렇지만 실상은 이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하고 이 친한 사람 아니면 권력가들 또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보다 조금 걷고 나머지 소외된 백성들로부터는 엄청 이제 많이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5개월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공법입니다. 요 공자가 이제 바칠 공자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토지가 비옥하냐, 평야지대에 있느냐, 아니면 뭐 산중턱에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전분 6등법이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뭐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매년 그 흉작, 풍년, 흉년의 정도에 따라서 연분 9등법 9단계로 나눠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다품손실법보다는 훨씬 이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자, 지금까지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세금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유청이라든지 특권계청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그럴수록 그 부담은 서민한테 이제 전가가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고 서민이 어려워지면 국력 자체가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공을 받게 되면 국가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유층으로부터 부유층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가는 멸망을 한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고대 로마 제국. 이건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 때 만리장성을 이제 건립을 하고 아방궁, 뭐 병마 용갱 이런 엄청난 공사를 많이 합니다. 토목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노역도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강압적인 그런 걸로 진시황이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죠. 몽골 제국도 황실의 뭐 어떤 사치, 향락 때문에 멸망을 하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 바람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 요거도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금하고 이제 로마의 멸망을 한번 보면, 로마는 원래 이제 로마 제국이 1000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그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세금도 잘 걷고, 아주 공정하게 민주주의가 이제, 상당히 괜찮은 국가였지만,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그 식민지가 있죠. 식민지에 대해서 워낙 이제 땅이 넓으니까 군인들이 일일이 이제 다 세금 징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징세청부업자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업자들인데요. 뭐 오늘날 같은 국세청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금 징수액의 10%를 이 징세청부업자들이 가져갑니다. 그 보통 이제 5년치 세금 징수 권한을 국가로부터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하청을 주면서 중간 이윤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잘 됐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제 부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민들 조세 부담이 확대가 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뭐 황제가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정부패가 나아지질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기초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